안녕하세요. 자, 심리 상담사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의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 이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 학습에 관계된 것과 기억에 관계된 걸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원래 이 심리 상담사들이 대부분 이제 심리 상담하러 온 아동이 됐든지 청소년이 됐든지 성인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학습 과정을 겪어서 지금의 부적응 행동이랄지 잘못된 행동이 나왔는가라는 것을 원인을 밝혀야 된 것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이제 학습 이론이라고 말하죠. 학습이라는 것을 모르고서는 이 심리 상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학습 이론은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 이론 자체가 여러분 잘 아는 파블로프로 시작된 고전적 조건 형성, 스키너의 도구적 또는 작동적 조건 형성, 그다음에 켈러의 통찰학습, 또 이제 그리고 나서도 형태주의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 인지학습, 그리고 이제 기억. 또 우리는 기억이 잘못돼서 기억에 잘못된 기억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되돌리고 또 그런 기억을 상기시켜서 결국은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 학습에 관계된 학습과 기억인데 먼저 학습과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이란 건 뭘까요? 학습이란 배우고 익히고 또 모르는 것을 알고, 원래는 쉽게 말하면 학습은 배우고 그대로 한자로 면 학습은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자, 배우고 익혀서 알게 되는 것, 이러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럼 우리가 심리 상담사들 입장에서 학습 이론을 알아야 될까? 그건 간단하죠. 배우고 익혀서 알게 되는 게 학습인데, 잘못 배우고 잘못 익혀서 잘못 알게 된 것, 이것은 이제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학습이 제대로 안 되면은 당연히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상담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담의 대상으로서 학습이 어떻게 돼 있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학습은 또 훈련의 결과로 일어난다. 훈련의 결과로 행동이 나타난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 이론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은, 일단 파블로프는 러시아 학자입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은, 파블로프가 실험을 했던 것은 우리 짐승인 개의 타액 실험을 했습니다. 개의 타액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죠. 일단 개에게 먼저 고기를 내놨습니다. 고기를 내놓을 때, 이 맨 처음에 내놓을 때는 무조건적 자극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고기를 내놨더니 개가 그걸 보고 반응을 보이죠? 바로 침을 흘립니다. 이렇게 침을 흘릴 때는 이것은 무조건적 반응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조건화 시켜봐야 되겠죠? 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이제 조건 형성해 봅니다. 이번에는 고기를 내놓기 전에 먼저 종소리를 칩니다. 종소리와 동시에, 물론 종소리는 조건 자극입니다. 이것은 조건 자극이야. 종소리와 동시에 고기를 내놓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때 고기는 아직은 무조건적 자극입니다.
그러면 역시 걔가 침을 흘리겠죠. 이때는 아직은 조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적 반응입니다. 이렇게. 자, 이 과정을 지금 조건 형성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종소리만 쳐도 종소리. 이때 종소리도 뭐야? 조건 자극이죠. 종소리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됐습니다. 이때 흘린 침은 이건 조건 반응입니다. 조건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물론 이것은 이제 개의 타액 실험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개의 타액 실험을. 이제 많은 이 학자들이 나중에 이 행동주의, 특히 파블로프의 고전적 행동주의의 반기를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서 조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인간에게, 여러분이나 나에게 만약에 종소리 내놓고 고기 내놓고 침 흘리게 만들고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마음속 내부에서 나 침 안 흘릴 거야. 나 침 안 흘리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 흘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래서 행동주의 이 학습 이론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인지학습 이론가들이에요. 인지학습 이론가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인지한 것, 인식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또 문제는 뭐냐면 항상 유기체가 이 개라는 유기체가 수동적입니다. 어떤 자극을 줘서 반응을 하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유기체의 수동화. 어떤 자극에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SR이라 그래요. 자극, 스티뮬러스의 리스폰스, 반응.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란 것은 수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있는 것이야. 내가 공부하고 싶어. 내가 그것을 꼭 해내고 싶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소거도 있고 또 일반화도 있고 변별도 있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파블로프의 고전 조건 형성 이론이 인간 행동에 있어서 어떤 인간 행동을 알에 있어서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반드시 또 이렇게 해야만 행동 치료 혹은 상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타율성에 의해서 훈련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뭐 이 학습 이론이 맞죠, 어떤 맥락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했지만은 인지학습 이론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하고 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이렇게 유기체가 SR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극에서 반응이 된다. 라고 했더니 이것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같은 행동주의자입니다만은 스키너라는 사람은 도구적 조건 형성이라 그랬습니다. 스키너는 도구적 조건 형성. 물론요, 작동적. 스키너의 도구적이라고도 하고 작동적 조건 형성.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스키너를 신행동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신행동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 말한 파블로프 같은 경우는 SR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유기체가 이렇게 항상 타율에 의해서 뭔가 시킨 것에 의해서만 이렇게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스키너의 이 도구적, 작동적 조건 형성은 RS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자, 유기체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극이 주어진다. 먼저 반응을 해줬다는 것이 뭡니까? 능동성이지.
먼저 능동적으로 나타나니까 나중에 자극을 준 것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든 것. 이걸 도구적 또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스키너 박스가 있어요. 자, 스키너가 실험했던 스키너 박스가 있는데, 자, 스키너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스키너 박스에 발판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러 개의 발판을 마련해 놨는데, 그리고 한 이틀 내지 3일 굶긴 비둘기를 집어넣습니다. 비둘기를. 발판을 뭐 검정색, 하얀색, 노란색, 푸른색 뭐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렇게. 비둘기가 배고파서 한 2, 3일 굶긴 비둘기가 배고픈 상태에서 이 박스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발판을 보고 발판을 마치 쪼개 해놨어요. 쪼을 수 있게끔. 그래서 발판을 쪼입니다. 이렇게 쪼았더니 노란 발판을 딱 쪼으니까 위에서 콩이 떨어집니다. 비둘기 좋아하는 콩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비둘기가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반응을 보인 거야. 능동적으로 반응을 먼저 보인 것이에요. 이렇게 쪼은 것이. 그랬더니 콩이라는 자극이 나중에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자극이 나중에 주어진다. 그 말은 아까 유기체가 수동적으로 말한 SR이 아니라 유기체 능동화인 RS다 이거지. 이걸 조작적 또는 도구적 조건 형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SR이 아니라 RS다 라고 말하죠. 이게 스키너 상자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결국은 물론 이 파블로프가 시작했던 행동주의론이 손다이크랄지 이런 사람을 거쳐서 스키너로 오게 됩니다. 스키너는 이 방금 말했던 파블로프 이런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달리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바.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이론이 되죠. 그래서 이걸 도구적 조건 형성, 또 작동적 조건 형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키너의 이론에서 가장 강점을 뭐라 그러냐, 가장 스키너가 강조했던 것은 강화란 용어입니다. 스키너가 다른 무엇보다 강화란 용어인데, 강화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주는 걸 강화라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강화란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자극을 제공하는 것, 이걸 강화라 그래요. 스키너의 이 도구적 작동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강화라는 개념입니다. 강화가. 그런데 강화도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자극을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강화 자체도 자,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자극을 제공한다. 그럼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자극을 제공할 때 정적 강화는 유쾌한 자극을 줍니다. 유쾌한 자극을 제공.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빨리 숙제해. 너 빨리 오늘 학교 가서 배운 것 복습해. 그런 말이야. 그 끝남과 동시에 내가 피자 사줄게. 게임하게 해줄게. 그러면 벌써 이제 그렇게 자극을 제공한다 라고 하니까 스스로 아이가 반응을 보이죠. 숙제를 빨리 합니다. 복습을 빨리 합니다. 그럼 그럼과 동시에 엄마는 유쾌한 자극을 제공해줘요. 자극이 나중에니까 RS니까 이걸 강화라고 그래요. 정적 강화. 자, 부적 강화는 뭐냐? 역시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데, 부적 강화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인데.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아이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 당번입니다. 그랬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너 빨리 숙제해. 빨리 오늘 배운 거 공부해. 그러게 되면은 화장실 청소 면해 줄게. 라고 하죠. 그러면 빨리 아이가 하는 것이야. 이걸 부적 강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이 스키너는 강화라는 용어를 굉장히 강조했다.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맥락이고, 벌이 있습니다. 벌하고는 또 다릅니다. 벌은 바람직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어요. 또 제1유형의 벌, 제2유형의 벌. 제1유형의 벌은 역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제거하니까 불쾌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불쾌한 자극 제공. 어떻게 합니까? 매를 댑니다. 체벌을 가합니다. 그럼 바람직한 행동이 없어지겠죠. 제2유형의 벌은 유쾌한 자극을 제거시킨 것이야. 유쾌한 자극을 제거.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집 식구들이 외식하러 갑니다. 근데 자꾸 말 안 들어. 자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 그래 어떻게 합니까? 너는 오늘 집 봐. 오늘 집에서 청소해.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걸 제2유형의 벌이라고. 벌하고 강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스키너가 강조한 그런 용어가 강화라는 것. 이걸 이름하여 뭐라 하냐? 도구적 또는 작동적 조건 형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항상 이렇게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보이고 또 그렇게 해서 아까 동물처럼 침을 흘리고 이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했죠. 마음속에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속에 형태화시키냐, 내가 어떻게 마음속에서 인지를 할 것이냐 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행동주의에게 완전히 행동주의 이론하고는 다른 이론이 될 수가 있지. 해서 이 행동주의 이론의 반기를 든 게 바로 인지적 학습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학습 이론은 다른 말로 하면 형태주의 심리학이라고도 해요. 요 인지적. 자, 항상 인지란 말은 인식하여 안다. 인지적 학습 이론. 그러면은 인지해서 알게 되면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질까? 우리 머릿속에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형태주의 심리학, 이걸 게슈탈트, 독일어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 이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완전히 반기를 들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행동주의는 이렇습니다. 행동주의는 부분의 합은 전체하고 똑같다. 1 플러스 1은 2야. 이건 행동주의야. 더 이상이 될 수 없어. 행동주의는. 그런데 이 인지적 학습 이론 형태주의에서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다. 이게 형태주의. 즉 뭐라고 말하냐?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 말은 결국은 인지해서 형태로 만들어진 이 자체가 부분의 합으로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지.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특히 이 인지적 학습이론 형태주의 심리학에 근거하여 인지학습 이론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쾰러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쾰러의
통찰설이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인지학습이론, 형태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내용인데, 쾰러의 통찰설은 통찰이라는 그 용어를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쾰러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쾰러가 침팬치, 원숭이 침팬치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쾰러가, 자, 어떤 방에다가, 방 천장에다가 원숭이 침팬치 좋아하는 바나나를 달아놨습니다. 천장에. 그리고 이 기둥이나 옆에 벽에는 쌓을 수 있는 상자를 한 서너 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킬 수 있는 막대기도 한 서너 개 놨습니다. 자, 침팬지를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으로 침팬지가 그렇게 놀았다. 행동주의 학습에 근거하여 침팬지가 행동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침팬지는 아마 그럴 겁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의한다면은 이 바나나를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따먹게 해서 점프를 했다든지, 혹은 이 상자를 던졌다든지, 막대기를 던졌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야. 침팬지를 딱 집어넣어 놨더니 침팬지도 물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천장에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가 있는데 이걸 따먹어야 되겠어. 근데 보니까 바닥에 상자도 있고 막대기도 있어요. 자, 한참 생각을 합니다. 침팬지가. 딱 저걸 어떻게 따먹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 순간적으로 퍼뜩 떠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퍼뜩 떠오를 때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하나하나 부분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다가 퍼뜩 떠오를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하 그러죠. 그래서 통찰설을 아하설이라고도 해요. 아하, 떠올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하설이라는데, 드디어 침팬지는 이 상자를 가지고 와서 쌓습니다. 상자를. 그리고 막대기를 연결시킵니다. 막대기를. 그리고 이 막대기를 쌓아놓은 상자 위로 올라가면 침팬지 올라가서 막대기로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통찰이 일어났다는 것이지. 통찰은 머릿속에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야. 통찰은 영어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인사이트를 통찰이라고 합니다. 인사이트를. 이는 뭐냐면 뭐뭐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고, 사이트는 광경이라는 뜻이야. 광경. 풍경, 광경. 그러니까 이 광경들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 광경들이, 자, 이 광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야. 형태가 만들어진데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더라 그 말이야. 3, 4, 5가 될 수 있다. 이걸 통찰설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은 완전히 행동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이걸 통찰학습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인지학습이론. 그러니까 인지학습이론은 고전 조건형성이나 도구적 조건형성 같은 행동주의 학습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또는 청소년들을, 어른들을 상담할 때 심리 상담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상담할 것이, 이 대상을 상담할 때 고전적 조건 형성에 지어진 그런 상태에서 상담할 것이냐, 아니면은 도구적, 작동적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형태주의로서 쾰러가 말한 통찰설을 할 것이냐. 물론 또 반두라의 관찰학습이라는 것도 있어요. 관찰학습이라는 것은 행동주의와 인지학습을 같이 믹스해 놓은 거,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잘 쓴 말로 롤 모델로 삼았다라고 말할 때 그런 걸 이제 관찰학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학습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학습이론을 제대로 알아야 심리 상담사가, 그래야지 당연히 여러분들 상담을 함에 있어서는 이 상담 대상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름하여 방금 말한 대로 이 학습 또는 학습이론이라고 말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학습이는 그 정도 보고 알아야 될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자, 기억이란 물론 기억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보면 단기 기억, 뭐 파지, 장기 기억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돼요. 기억의 망상, 망각인데 일단 기억이라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억. 자, 기억. 우리가 모든 행동들 또 모든 학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기억이란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뭐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부도 잘 안 될 것이며 또 기억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인간 관계에도 형편없이 만들어질 것이고 기억이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경쟁의 연속인데 경쟁에 있어서 뒤질 수도 있고 안 된다면 왜? 모든 뭐 시험이나 테스트랄지 이런 건 다 뭡니까? 기억을 꺼내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그런 기억이 잘못됐을 때 이상행동, 부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또 상담의 대상이 된 것이고 그럼 결국 심리상담사는 그 기억이 잘못된 아동, 청소년, 성인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해서 다시금 기억을 되돌려보고 또 망각이 됐던 몸을 끄집어 내본 것이고 잘못된 기억을 교정시키고 이렇게 돼야겠죠. 자, 기억의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어문학습, 우리가 어문은 말이죠. 어문학습과 기억 또는 기억의 연구라는 말은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인지주의에 속하는 거. 그렇죠. 인지주의지. 인식하여 형태화되어 있는 것이 기억이에요. 인지주의. 아까 말한 인지라는 것은 인식하여 아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정보로서 자기 머릿속에 표상화되어 있다. 정보로서.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은 학습해야 하는 연구 과제는 뭡니까? 언어적인 것이죠. 어문적인 기호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다 어떻게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숫자나 알파벳이나 또는 개별 단어나 문장이나 이렇게 기억되어 있죠. 이 기억이라는 것은. 또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기억의 그 내용을 들고 나왔는데 기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억은 기억해가지고 딱 가장 많이 잊어먹을 때가 에빙하우스는 그랬어요. 기억 1시간 후에서부터 딱 떨어졌는데 자, 퍼센트로 한번 따져봅시다. 기억 내용인데 1시간이고 만약에 24시간 24시간 경과하면 에빙하우스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망각이 일어나냐 했더니 대략 한 65% 이상 하루가 딱 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단어 10개를 암기했어요. 단어 다 뭐 기억이란 아까 말한 어문적인 그런 상태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개를 암기했습니다. 10개를 암기했는데 하루가 딱 지났더니 몇 개 남냐? 6개 내지 3개 내지 4개 남더라. 왜? 65%가 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 남은 건 몇 개요? 남은 것은 3, 4개 남더라 그 말이야. 이 정도로 이 에빙하우스의 그 기억 곡선에 보면 망각 곡선, 기억 곡선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기억은 뭐 단기 기억에서부터 장기, 감각,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순서로 갑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기억이. 특히 아까 인지주의, 형태주의 이런 심리학자들 그중에 삐아제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모습, 대상의 모습이 머릿속에 인지 구조화된다. 그걸 스키마, 쉐마라 그럽니다. 이걸 인지 도식이라 그래요. 물론 인지 도식도 맨 처음에 뭐 동화, 조절, 균형 이런 관계를 거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기존의 스키마, 인지 도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 보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내용들을 듣고 그러면은 그게 또 다른 그것들의 스키마, 그것들의 인지 도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야. 그래야 기존의 도식하고 서로 양적인 팽창을 불러와. 근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 기존의 도식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첫째 동화 과정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기가 지금까지 집에서 강아지밖에 못 봤어요. 어느 날 공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갔더니 코끼리를 봤습니다. 근데 코끼리라는 동물은 자기 머릿속에 도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아, 큰 개구나 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건 지금 동화 과정에서 기존의 스키마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면 큰 문제지. 그걸 조절해야 돼요. 조절하는 건 양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잘 묶여야 돼. 이게 양적으로 들어와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걸 조절을 하려. 그러다가 그 동화와 조절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평형, 균형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코끼리라라는 스케마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습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갖고 있는 그 기존의 스키마대로 한다면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서 그걸 동화 조절 관계, 평형 관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시험에 봐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그것을 인지주의 형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란 물론 우리 머릿속에는 기억 저장고라고 이 머릿속 기억 저장고가 있는데 이 기억 저장고에는 감각 등록기,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기 뭐 시연, 부호화, 심상화 이런 부분들이 학습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해서 오래 남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 특히 이제 뭐 단기 기억 같은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수초, 몇 초도 안 걸려요.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남아있는 양은 지극히 적은 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양들이 남아있지만 지속적인 그런 기억 훈련하고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그래도 머릿속에 많은 내용들이 남게 되겠죠. 뭐 심지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뇌세포는 약 150억 개라 그래요. 150억 개라는 것은 150억 개가 머릿속에 있다 라는 걸 의미한 것입니다. 150억 개가. 그럼 150억 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기억하면 되겠죠. 이걸 이름하여 이제 기억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아까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만 기억의 유형 같은 경우는 감각 기억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각 기억은 막 들어오고 그 이제 짧은 기억으로 넘어가 단기 기억. 단기 기억은 저장 시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용량도 제한적이고 또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서 장기로 해서 장기 기억 용량 무제한이에요. 쉽게 망각되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뭘로 돼 있냐? 부호화되어 있다는 것이지. 뭐 연합적 구조로 표상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내가 시험장에 가서 또 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꺼내 쓰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억이 인출이 될 것이고. 물론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망상이라 해서 망상 똑같은 말인데 잊어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간섭이랄지 붕괴 이런 부분 때문에 기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기억의 증진 방법은 텍스트를 잘 이해하자, 기억 조성을 하자 라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이론 또 기억의 관계 등을 봤고 그 다음에 동기, 그 다음에 정서인데 동기, 모티베이션 그러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힘, 에너지를 동기라고 그래요. 동기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동기가 없으면 어떤 행동을 못하죠. 동기, 뭐 정서, 동기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적 과정. 다시 말해 내적 에너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동기는 많습니다. 뭐 배고픔, 목마름, 성적 동기 혹은 호기심 이런 물론 이제 동물과 같은 이런 생리적인 그런 근원적인 동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 말고도 어떤 성취 동기나 자존심 유지나 이런 동기도 있죠. 또 동물하고 다른
그래서 이제 동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 기본적인 동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잘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인간과 동물의 동기를 본능 또는 본능이론 본능으로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배고픔, 또 성동기, 또 공격 동기, 사랑 동기, 성취 동기 이런 여러 가지 동기들. 물론 동기들이 생득적으로 가지고 나온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본능적인 동기는 생득적이라 하지. 예컨대 아까 말한 식욕, 또 성욕, 또 수면욕 이런 공격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야. 물론 나중에 동기화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동기가 되고 그것이 아까 말한 배고픔 동기와 체중 조절이다 그런 말인데 우리 생각에서 배고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끊임없이 먹도록 만들고 생각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신체 우리 육체 속에는 이런 본능적인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들어내고 찾아 나서도록 이건 본능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동기 중에서 아주 강력한 동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배고픔 동기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지나치게 충족되고 더 먹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과체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배고픔 동기를 조절할 수 있는 뇌 기제. 이런 뇌 기제가 주로 이제 배고픔은 포만감이라 해서 뇌 중추, 시상 하부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런다 그러잖아요. 위를 떼냈어요, 위를 떼냈어도 그럼 위가 없으면 소화를 못 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상 하부에 있는 뇌 중추에 있는 이 포만감을 작동하는 신경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위가 없지만 뭔가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이야. 이건 바로 뭐냐? 이건 본능적이라 그 말이죠. 물론 이제 지나치게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은 결국 뭐가 돼요? 그게 비만증이 되고 혹은 또 비만증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건 거식증도 있습니다. 아예 먹기 싫어하는 거 있어요. 이런 배고픔 동기, 체중 조절에 관계된 걸. 성동기. 이게 또 인간의 강력한 동기죠. 물론 이제 성동기 관계된 것은 호르몬이랄지 호르몬, 이런 생리적 요인, 거기에다가 우리 주변, 인간이 사는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아까 성호르몬 같은 것은 대표적인 생리적 요인이 되고 또 환경적 요인이랄지 문화적인 요인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화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이런 성동기는 또 다를 수가 있다 라고 말하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본능적인 동기 말고도 복잡한 동기들이 있어요. 그런 동기가 대표적인 성취 동기입니다. 성취 동기란 건 뭔가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죠. 어떤 맥락에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동기 못지않게 중요한 동기가 성취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봅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8,848m입니다. 에베레스트가. 여러분이나 1,000m도 안 되는 뒷동산, 자기 집에 있는 동산도 가기가 허덕거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의 높은 산에 가면은 산소도 부족하고 또 기후 변화도 굉장히 심하고 또 마이너스 4, 50도 됩니다. 이 정도 올라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고 또 그것도 하나만 가는 것이 그친 게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에는 14자가 있습니다. 8,000m가 넘은 거 14자가 있어요. 여기를 전부 정복을 한 사람이 많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극, 북극, 각 우리 지구의 끝 그런 곳도 가기도 하고 각 대륙의 가장 높은 데도 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보통 사람 생각할 때 뭐 하려고 가냐 라고 하지만 그걸 이름하여 뭐라 할까요? 성취동기라고 그래요. 자기 나름의 성공. 또 물론 그것이 어떤 내적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고 외적 보상. 물론 거기 가게 되면 만약에 그게
상금이 걸렸다. 더 갈 겁니다. 아마 상금 걸리면. 근데 상금에 관계없이 내가 내적 보상이야. 나는 그것을 정복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죠. 이런 걸 이름하여 뭐라 할까요? 이걸 성취동기라 그래요. 이게 성취동기가 높냐, 성취동기가 낮냐, 이런 부분에서 역시 이제 우리가 뭐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이런 성취동기가 낮은 그런 아동, 청소년, 어른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서 이 동기들에 대해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동기를 가지고 내용을 이야기해 본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성취 동기.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자존중. 자존중이라는 건 우리가 자존심이라 그래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 또 인간은 또 그것이 있죠. 다른 무엇보다도. 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외부로 비춰지는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존중, 자기 존중에 관계된 것, 자정체감, 이런 동기, 자존중의 동기. 이것도 개인차는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자존심은 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정도의 크기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공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는 성공했다, 자기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그냥 그렇게 살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동기가 있고. 정서. 정서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정서에 대해서는 EQ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감성지수라는데, 이모셔널 쿼션트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 산업사회 이후 이제 이 산업사회는 어차피 이제 사업을 해서 뭐 자기가 무슨 업체를 차리고 성공하냐 실패하냐 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은 IQ보다는 EQ가 더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 것은 IQ가 아니라 EQ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정서는 다양하고 많죠. 정서는 뭐 기쁨,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 흥미, 수치심. 이런 것들이 뭐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EQ에 반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서들이. 또 인간은 아까 말했지만은 타고나면서부터 어떤 공격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정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적 행동이다라고 말하는데, 공격 행동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을 공격 행동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제 공격 행동을 해가지고는 결국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건 권력과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공격 행동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공격 행동도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함에 있어서 심리 상담을 함에 있어서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어떻게 학습화됐는가라는 걸 알아보고 그네들의 맞는 그 대상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억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되돌려보고, 또 기억을 되돌려고 망각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되고, 또 인간은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정서는 또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상담사가 해야 될, 또 상담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했던 부분은 학습과 기억, 그리고 동기와 정서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